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원페이지 인문학. 지은이는 국내 1호 기록학자 김익한 교수입니다. 이 책은 1년 365일 동안 하루에 한 장씩 읽을 수 있도록 365개의 메시지를 담은 사유의 인력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읽겠습니다. 김익한,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도쿄대학교 대학원에서 역사학을 전공했다. 국내 최초의 기록학 전문 대학원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 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한국기록학회장과 한국국가기록연구원장을 역임하며 국가기록관리 제도의 근간을 마련했다. 현재 유튜브 채널 김교수의 3가지를 운영하며 40만 명의 구독자와 소통하는 인기 크리에이터이자 이타적 자기계발을 선도하는 교육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왜 우리는 시작 앞에서 망설일까요? 완벽한 결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실패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강조했지요. 시작은 우리의 몫이지만 결과는 온전히 우리의 통제 아래 있지 않습니다. 시작의 부담을 덜어내는 3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결과를 향한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둘째, 실패해도 괜찮은 아주 작은 목표를 세웁니다. 책 한 권 읽기가 아니라 책 한쪽 읽기처럼 말이지요. 셋째, 그 작은 성공을 즉시 기록하고 스스로를 칭찬합니다. 이 작은 성취감이 다음 걸음을 내딛게 할 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게으름이나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지요. 불교에서는 탐진치 삼독을 우리 삶을 방해하는 마음의 저항으로 보고 이를 경계합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뜻하는 이 3가지 저항 중에서도 살이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가장 큰 장애로 봅니다. 마음의 저항을 극복하는 처방으로 환기요법을 권합니다. 우선 일주일 단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지금 집중할 일을 선명하게 정합니다. 그리고 장소를 이동해 환기를 합니다. 이동할 수 없다면 화분이나 의자 등 물건의 위치를 바꿈으로써 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환기 방법은 구상 기록입니다. 목적을 알고 있더라도 메모하고 프로세스와 아웃풋을 반드시 작성합니다. 우리는 종종 계획이 실패하면 의지박약이라며 스스로를 탓하곤 합니다. 하지만 행동심리학자 제임스 클리어는 의지보다 환경의 힘이 훨씬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습관을 원한다면 그것을 눈에 보이게, 매력적으로, 하기 쉽게 만들라는 겁니다. 의지에 기대기보다 시스템으로 행동을 이끌어야 합니다. 내일 읽을 책을 미리 책상 위에 꺼내두거나 아침에 입을 운동복을 머리맡에 두는 작은 시도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무사람이 유독 성공하니만을 추종하는 일을 경계하면서 인생에서 정해진 길이란 없다. 오직 자신만의 길이 있을 뿐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자기 수용이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말이지요. 나다움을 수용하면서 성장과 변화를 지향할 때 우리는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자기 수용이란 스스로의 존재적 특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지닌 생리적 특성과 후천적으로 획득한 형성적 특성, 그리고 환경과 문화적 특성이 함께 어우러져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행복에 결정적이라며 실패했을 때 비난 대신 친구를 대하듯 따뜻하게 대하는 자기자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핵심은 내면의 대화입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들릴 때 일단 멈추고 알아차립니다. 친구라면 어떤 말을 해줄지 상상하며 스스로에게 그 말을 건네봅니다. 손을 가슴에 얹는 등 따뜻한 신체 접촉으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모소 대나무를 아시나요? 중국 극동 지방에서만 자란다는 희귀종 모소 대나무는 씨앗에서 싹이 튼 이후 첫 4년간은 고작 3cm밖에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놀랍게도 하루에 30cm씩 쑥쑥 자라 어느새 숲을 이룬다고 하지요. 이렇게 순식간에 성장할 수 있는 건 4년 동안 땅속에 단단히 뿌리 내리는 덕분입니다. 우리에게도 모소 대나무처럼 충분히 뿌리 내릴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성장이 더디다고 좌절해서는 안 되는 이유지요. 사람마다 성장 속도가 다르니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라고 말했지요. 평생 성장하는 사람은 길 위에서 끊임없이 방황하기 마련입니다. 바느질하는 고슴도치는 나다움을 생각하게 하는 동화책입니다. 주인공 고슴도치는 짧은 다리로 달리기 경주에 나가 꼴찌를 하고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때 먹이 찾기 대회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 고니를 만납니다. 고니의 가슴에서 조각난 별을 본 고슴도치는 자신의 가슴에서 가시를 하나 뽑아 별을 꿰매주지요. 그제야 고슴도치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달리기는 못하지만 바느질은 잘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나다움을 지향하는 삶은 표준화된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삶에서 꼭 이루고 싶은 것을 3개월마다 작성해보면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에 집중할 수 있어요. 고슴도치가 바느질로 기쁨을 찾았듯 나다움을 찾는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한 가지 분야에서 숙달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단순히 노력하기보다 스타일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숙달의 경지에 이르는 요령을 한 번 터득하면 낯선 일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고 그것은 결국 성취로 이어지지요. 40년 넘게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 그의 꾸준함의 원동력 또한 라이프 스타일에 있습니다. 새벽 4시 기상, 정오까지 5시간에서 6시간 글쓰기, 오후에 10km 달리기, 저녁에 집안일과 재즈 듣기와 독서, 그리고 밤 9시부터 7시간 동안 잠을 잔다고 해요. 70대 중반인 지금까지도 이 라이프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담배 60개비를 피우며 몸을 혹사하던 그가 평생 소설가로 살아가기 위해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이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 강조하는 여러 법칙 중 어깨를 활짝 펴고 똑바로 서라 라는 조언이 무척 흥미로웠어요. 싸움에서 승리한 바닷가재는 자세부터 달라지는데 유연한 몸을 쭉 뻗어 더 크고 용기 있게 보인다고 해요. 태도가 당당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쉽게 기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매일 늠름한 자세를 연습해 보는 건 어떨까요? 허리를 곧게 펴야 하는 이유는 그 넓어진 몸의 공간에 용기와 자신감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도쿄대 교수 야스토미 아유미는 이상한 나라의 엘리트에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일본 원자력의 최고 권위자가 원전의 폭발 가능성을 부인함으로써 대피가 지연된 사건을 비판합니다. 지식 권력의 절대적 가치와 진실을 맹신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답에 충실한 학교 교육 탓에 우리는 객관적 사실의 우위를 믿지만 실상 세상은 객관과 주관의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주관적 판단과 감각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지요. 이를 위해 다음 3가지를 기억합니다. 첫째, 과학적 실험은 온갖 변수를 제거한 진공 상태에서 진행되므로 그 결과는 특정 조건에 한정된 인식일 뿐입니다. 둘째, 책을 읽을 때는 저자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저자주의에서 독자주의로의 전환이 현대 비평학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셋째, 과학적 실험조차도 주관과 객관의 변증작용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과학자들도 실험을 설계하고 진행할 때 직관을 신뢰하며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직관적 판단을 수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겐 나만의 번뜩이는 생각과 해석을 나 자신부터 지지하고 신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철학자 발터 베냐민은 진정한 예술 작품에는 복제할 수 없는 고유한 현존감, 즉 아우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아우라도 비슷해요. 그 사람만의 역사와 경험이 축적되어 자연스럽게 풍겨나오는 고유한 향기이지요. 아우라는
존재의 그 자체 깊이에서 나옵니다. 나만의 기준을 지키고 올곧은 자세로 세상을 마주하며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로 나답게 살아온 시간의 총합이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생각과 말, 행동이 일관성을 이룰 때 신뢰가 쌓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분위기가 됩니다. 그는 원을 그려 나를 밖으로 밀어냈다. 나에게 온갖 비난을 퍼부으면서. 그러나 나는 더 큰 원을 그려 그를 안으로 초대했다. 에드윈 마컴의 원이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작은 동그라미를 그리고서 나와 다르거나 내 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동그라미 밖으로 밀어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더 많이 초대하고 끌어들일수록 나의 원은 넓어지고 풍성해집니다. 큰 원을 그리는 방법은 상대를 존재 그 자체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대를 긍정적으로 믿어주고 그의 가능성을 신뢰합니다. 상대의 일에 개입하지 않고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위하는 마음을 담아 텔레파시를 보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존중할 것이다. 공자의 가르침은 시대를 넘어 관계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그 태도는 보이지 않는 신호가 되어 타인에게 전달됩니다. 나를 이렇게 대해도 괜찮다라는 무언의 허락이 되는 셈이지요. 그러니 먼저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그 존중의 태도가 바로 타인을 대하는 황금률이 되어 모든 관계를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사람을 대할 때는 불을 대하듯 하라. 다가갈 때는 타지 않을 정도로 멀어질 때는 얼지 않을 만큼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사람을 대할 때는 불을 대하듯 잊지 마세요. 조직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의 연구에 따르면 가장 성공적인 기본은 무조건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 현명하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절을 못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거절의 순간 관계가 나빠질 것이라는 생각 대신 이 거절이 관계를 더 오래 지속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자기 확신이 중요해요. 적절하게 거절하는 기버가 돼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낸다. 피천득 선생의 말입니다. 스치면 인연이고 스며들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스치는 인연을 사랑으로 살려내는 것이 성숙한 자세입니다. 사실 타인과 나는 나누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불가에서는 인간을
서로가 서로를 일으키는 연결된 존재로 바라봅니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에서도 그런 우주적 존재로서의 타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질문하면 소크라테스가 떠오르곤 합니다. 그의 질문은 정답을 찾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상대와 나 자신이 대화를 통해 함께 진리에 도달하도록 돕는 과정이었지요. 아는 것을 내세우기보다 세상의 모든 것에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을 갖는 태도.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대화를 3가지 질문으로 채워보면 어떨까요? 첫째, 그건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며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둘째, 왜 그런가요? 라고 물으며 본질을 향해 함께 생각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셋째, 만약 땡땡이라면 어떨까요? 라고 물으며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합니다. 철학자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은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의 언어는 바로 나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미디어나 타인의 언어를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아닌 타인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타인의 욕망을 꿈꾸게 될 수 있어요. 이 흐름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만의 사전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성공, 행복, 자유처럼 내 삶의 중요한 단어를 나만의 경험과 생각으로 다시 정의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언어들을 잊고 연결하는 과정이 바로 깊은 사유입니다. 나만의 언어를 가질 때 비로소 나다운 세계가 단단하게 세워집니다.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불리는 짐킴 홀딩스 김승호 회장은 부자의 속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돈 버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절대적 역량을 갖추면서 실제 그들이 구현하고 실현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고 전력을 다합니다. 그 결과 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지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스스로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부에의 열정을 진작시키고자 해암 스님이 저술한 책 제목은 공부하다 죽어라 입니다. 직업이 무엇이든 자신이 몸담은 일에 목숨을 바치듯 정성을 다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공부란 단순히 이해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내 몸에 배도록 누적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중국어로 쿵후라고 읽습니다. 시간을 투자해서 무술을 익히듯 진정한 공부는 자신이 배운 것을 장인처럼 능숙하게 실행하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질 들뇌제는 인간을 고정된 실체로 보지 않고 차이와 변화, 그리고 생성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생각, 의지, 행동이 누적되면서 인간에겐 새로움이 생성됩니다. 자전거를 처음 탈 때를 떠올려 보세요. 수없이 페달을 밟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그 반복이 누적되다 보면 어느 순간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지속의 힘으로 우리는 이전의 내가 아닌 변화하는 존재, 차이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일상에서 반복하고 지속해야 하는 세 가지는 읽기, 쓰기, 지식 능력 쌓기입니다. 질 들뇌제는 이 세상에 반복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나 차이 없는 반복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세한 차이가 존재하는 반복으로 우리는 성장합니다. 한 단계 성장하면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나가 됩니다. 차이를 만드는 반복으로 우리는 되어가는 존재가 됩니다. 혁신 확산 이론의 대가 에버렛 로저스는 모든 성장이 S자 형태의 곡선을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성장의 3단계입니다. 첫째, 초기 정체기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쏟아부어도 실력이 거의 늘지 않는 시간이지요. 대부분 여기서 포기하지만 사실은 뿌리를 내리고 내실을 다지는 가장 중요한 단단함의 시간입니다. 둘째, 급성장기입니다. 노력의 임계점을 돌파하는 순간 실력이 폭발적으로 향상됩니다. 셋째, 성숙기입니다. 성장이 다시 완만해지며 안정기에 접어들지요. 이때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다음 S자 곡선을 시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산책은 오롯이 나와 만나는 시간 안에서 깊이 사유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걸을 때만 사색할 수 있다. 내 걸음이 멈추면 내 생각도 멈춘다. 내 두 발이 움직여야 내 머리가 움직인다. 우리는 일상에서 반드시 산책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더 오래, 더 깊이 걸으면 하루는 더 단단해집니다. 메모는 언제 해야 할까요? 이상적으로는 모든 순간을 기록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하지만 메모가 습관이 되면 우리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결정적인 순간들을 포착하게 됩니다. 그 순간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무엇인가를 끝냈을 때입니다. 일이든 독서든 대화든 하나의 행위를 마친 직후에 간단히 메모해 보세요. 나의 경험을 흩어지지 않게 해주는 기록의 습관은 누적적 삶의 기초가 됩니다. 둘째, 강렬한 감각을 경험할 때입니다. 예기치 못한 아름다움, 사소한 발견, 잊고 싶지 않은 기억 같은 것들이지요. 바로 기록할 수 없다면 그 감각을 머릿속에 남겨두었다가 자리에 앉을 기회가 생겼을 때 꼭 메모해 보세요. 셋째,
앞으로 할 일을 구상할 때입니다. 무언가를 하기 전에 잠시 어떻게 할지 메모하는 습관은 우리에게 전략적 삶을 선물합니다. 중국 남송의 학자 주희는 독서법으로 삼도를 권했습니다. 입으로 다른 말을 하지 않는 구도, 눈으로 다른 것을 보지 않는 안도, 마음을 하나로 가다듬는 심도,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음의 정비를 강조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기 위한 저만의 책 읽기 방법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낭독하며 읽기입니다. 최소 10페이지를 5분에서 10분 정도 낭낭한 목소리로 소리내어 읽다 보면 내 목소리가 주는 위안을 느낄 수 있어요. 둘째, 대화하듯 읽기입니다. 저자와 친구가 되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듯이 책을 읽다 보면 이해가 더 잘 됩니다. 셋째, 글 쓰면서 읽기입니다. 어느 정도 분량을 읽고 이해한 후 A4 용지 반쪽 분량으로 책을 읽고 떠오른 내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봅니다. 대학자 정약용은 기억은 흐려지고 생각은 사라진다. 머리를 믿지 말고 손을 믿어라. 쉬지 말고 기록하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학, 기업, 개인 등이 저마다 연사, 즉 1년 기록을 쓰는 문화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작업입니다. 저는 연말이 되면 하루에 한 달씩 정리를 합니다. 12일간의 대장정이지요. 월별 정리가 끝나면 다음에 3가지를 기준으로 1년을 종합해서 기록합니다. 첫째, 일, 관계, 성장, 쉼, 영역별로 잘한 것과 좋아하면서 지속했던 것. 둘째, 공부, 독서, 글쓰기 등을 통해 깨닫고 실행한 것. 셋째, 부족하고 아쉬웠던 점, 그리고 새해에도 지속하고 싶은 것. 연사 쓰기를 통해 지난 한 해를 긍정의 마음으로 돌아보고 나를 칭찬하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의 핵심은 흩어진 나를 지금 여기로 데려와 들여다보고 느끼며 돌봐주는 것입니다. 철학자 미셸 푸코는 후기 사상에서 자기 배려를 중요한 철학적 실천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몸을 챙기는 것을 넘어 나 자신을 성찰하고 스스로를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기술을 의미하지요. 하루 5분의 마음 챙김은 자기 배려의 가장 쉽고 강력한 실천입니다. 5분간 호흡이나 신체 감각에 집중하며 나에게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그렇게 확보된 고요한 내면의 공간을 내가 원하는 좋은 것들로 채워주는 겁니다. 좋아하는 책을 한 단락 읽거나 내 손으로 어깨를 마사지하거나 좋아하는 취미를 잠시 즐기는 것처럼 말이에요. 단 5분의 실천만으로도 우리는 일상에 휘둘리는 존재에서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돌보는 존재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현재 내 생각과 감정,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고, 받아들임은 그것을 저항 없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받아들임은 미래의 다른 여러 가능성을 느끼는 것과 함께 해야 합니다.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만들려면 먼저 그 실패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기초가 되어야 하지요.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실패를 교훈으로 삼고 이 경험 덕분에 미래에는 다른 선택과 노력을 할 수 있다 라는 새로운 믿음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 믿음이 찾아올 때 비로소 받아들임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40여 년간 100권의 저서를 저술한 일본의 경영 컨설턴트 오마에 게니치는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뿐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달리 쓰고 사는 곳을 바꾸며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일입니다. 새로운 나로 거듭나기 위해 비워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불필요한 행위를 줄여 시간을 비웁니다. SNS, 회사 업무, 가사를 줄여 하루에 2시간 정도를 확보합니다. 그 시간을 나다움의 삶을 위한 일들로 채우는 거예요. 둘째, 기존의 생각 방식과 행동 패턴을 버립니다. 특히 새로운 시작이 두려워 피하려는 생각을 떨치고 결연히 실행합니다. 셋째, 몸을 희생해서 무언가를 이루는 습성을 버립니다. 나 자신을 돌보고 내 몸을 잘 가꾸는 행동 패턴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의지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행동을 바꾸는 열쇠는 의지가 아니라 설계에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의지가 아니라 반복적인 실행으로 만들어지고 반복 실행은 좋은 설계에서 비롯합니다. 습관을 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루틴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보다 아주 작고 구체적인 행동을 정해진 시간에 반복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습관들은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반복을 통해 점차 자동화된 루틴이 됩니다. 자동화된 루틴이 바로 습관이지요. 의지에 기대지 마세요. 대신 행동을 유발하는 환경과 체계를 설계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시스템화한다는 것은 나의 의지나 기분에 상관없이 원하는 결과가 꾸준히 나오도록 하는 자동화된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철학자 나심 탈레브는 안티프레질이라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이는 충격에 깨지는 상태를 넘어 오히려 충격을 통해 더 강해지는 속성을 말해요. 의도적으로 자신을 불편함에 노출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성장으로 바꾸는 최고의 훈련입니다. 찬물 샤워나 가벼운 단식처럼 몸에 작은 스트레스를 주어 육체적 회복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내 의견과 정반대되는 글을 일부러 찾아 읽으며 정신적 불편함을 견디는 연습도 필요하지요. 사회적 불편함에 도전해 볼 수도 있습니다. 평소라면 가지 않았을 전혀 다른 분야의 예술 모임이나 종교 모임에 나가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불편함은
피해야 할 고통이 아니라 나의 성장 용량을 키우는 예방주사와 같습니다. 작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용기를 낼 때 우리는 삶의 풍파에도 쉽게 깨지지 않는 단단한 존재가 되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나의 잠재성을 20% 정도만 발휘하며 산다고 합니다. 왠지 억울하지 않나요? 잠재성을 끌어올리는 저만의 방법 2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낯선 행위를 해보는 겁니다. 둘째, 낯선 공간으로 진입해봅니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워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나짐 히크메트의 시 진정한 여행에서 드러나듯 이처럼 무한한 잠재성을 지닌 존재가 바로 나 아닐까요? 프랑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은 인류를 호모 비아토르, 즉 여행하는 인간으로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본래 여행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가 말하는 여행은 단순히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유람 여행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어쩌면 동양의 지혜에서 일컫는 도를 찾아 나서는 길을 뜻합니다. 우리 인간은 삶의 의미를 찾아 늘 떠남을 갈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행은 우리를 오직 현재에만 머물게 하고 불필요한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마르셀은 호모 비아토르는 길 위에 있을 때 아름답다 라고 했습니다. 꿈을 포기하고 일상에 안주하기보다 낯선 여행지에서의 성찰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겠습니다. 우리가 변화하기 어려운 이유는 새로운 나를 만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진짜 정체는 익숙하고 예측 가능한 과거의 나와 작별해야 한다는 정체성의 상실감에 가깝습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자기 신뢰라는 단단한 토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자기 신뢰는 작은 성공 습관을 통해 기를 수 있어요. 매일 아주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며 스스로를 칭찬하는 경험을 꾸준히 쌓아야 합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감각이 몸에 쌓여야만 비로소 더 큰 변화를 감당할 힘이 생깁니다. 이 단단한 자기 신뢰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마주할 용기를 낼 수 있지요. 자기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상황주의 철학자 기 드보르는 대리부, 즉 표류라는 개념을 통해 목적 없이 도시를 떠돌며 익숙한 풍경을 낯설게 보는 행위를 제안했습니다. 도시를 탐험의 공간으로 바꾸는 즐거운 놀이이지요. 다음은 도시 탐험가가 되기 위한 3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목적지 없는 발걸음입니다.
늘 다니던 길을 버리고 의도적으로 낯선 골목이나 발길 닿는 대로 걸어보는 거예요. 둘째, 잠자던 감각 사용하기입니다. 시각에만 의존하지 않고 도시의 소리, 냄새, 벽의 질감 등 다른 감각들을 깨워보는 겁니다. 셋째, 나만의 지도 그리기입니다. 공식 지도 대신 나의 경험과 기억으로 도시를 재구성하는 마음의 지도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들으면서도 듣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내가 할 말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듣기일 뿐 경청이 아니지요. 경청이란 상대의 말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감정, 의도, 욕구까지 이해하려는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행위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적극적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경청의 목표는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판단 없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경청을 실천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의 말을 내 언어로 바꾸어 땡땡이라고 이해했는데 맞나요? 라고 되물으며 정확히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둘째, 말의 내용보다 표정, 목소리 톤 같은 비언어적 표현에 집중합니다. 셋째, 나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며 상대의 감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경청은 귀가 아닌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글은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라는 연구를 통해 최고의 팀을 만드는 비밀을 밝혔습니다. 그것은 구성원들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의견이든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이었습니다. 좋은 팀원이란 동료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실력보다 동료를 편안하게 만드는 따뜻한 태도가 최고의 팀을 만듭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에 필요한 3가지 요소를 전합니다. 첫 번째는 로고스, 즉 논리입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논리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과학적 사고로 객관적인 데이터와 수치를 이용해야 하며 근거 자료가 충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파토스, 즉 감정입니다. 듣는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설득해야 합니다. 논리가 부족해도 사람들은 파토스를 파고드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요. 세 번째는 에토스, 즉 말하는 사람의 고유한 성품입니다. 진정성, 태도, 옷차림, 목소리, 단어 선택, 시선, 카리스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완벽할 수 없다면 솔직함이 설득의 최고 기술임을 강조합니다. 좋은 메시지도 설득력이 약하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타인을 설득하려면 논리, 감정, 신뢰성을 갖추어 핵심 메시지를 구조화하고
이타성의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결국 내 삶 자체가 설득의 기술로 무장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인생의 변화는 작은 곳에서 비롯됩니다. 어쩌다 하는 시도로는 큰 변화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매일의 실천이 관건입니다. 매일 잠시라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우리는 삶의 주체로 우뚝 서게 됩니다. 원페이지 인문학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치 생각은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